중국이 이제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라든지 인구 보너스로 얻는 GDP 성장은 없으니까는 굉장히 부양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저는 뭐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펼 것 같다. 중국이 개방을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요즘 보니까는 오히려 본인들이 마치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것처럼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대응을 하려면 본인들이 오히려 오픈돼 있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이걸 내세우는 것 밖에는 사실상 없지 않을까. 안 그러면 미국이 때리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지금이 다시 한번 뭔가를 확 바꾸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정광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네. 같이. 네, 같이 밥 먹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1월 달부터 좀 시장이 어쨌든 좋은 분위기긴 한데 변동성은 좀 컸거든요. 네. 사실 뭐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내는 게 뭐 달라질 게 없어가지고서요. 완전히 같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수급적 요인들도 있었고 변수들도 많긴 했었는데 그런 변수들은 조금씩 이제 해소되는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집중해서 뭐 매크로가 됐든 투자 환경이 됐든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뭘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직까지도 뭐 인플레도 내려가지만 불씨가 남아있는 거 그쵸? 아니냐 이런 네. 것도 있으시고 또 침체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지만은 걱정해야 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실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중국 계속 뭐 좋은 거냐 뭐 이런 맞아. 것까지도 엄청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나씩 봤었을 때는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내려가는 거는 맞다. 또 당분간은 계속 내려갈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좀 높은 수준에서 다시 뭐 재반등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다이고요. 그건 한 6개월 정도 뒤에 가서 보자. 그때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인플레 모습이나 경기를 보고서 진짜로 우리가 그동안 뭐 인플레가 이제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망 영향이 컸던 건지 뭐 심리적인 영향이 컸던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엄청난 유동성에 따른 그런 수요 요인이 엄청 컸던 건지를 그때 가야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완전히 리오프닝 되고 난 이유를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6개월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신 이유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6개월은 왜 나온 거예요? 대충. 네, 일단 첫째로는 여러 가지들 그런 선행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보통 가리키는 시계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앞서서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뭐 제가 제일 좀 참고를 하고 있는 거는 ISM 제조업 PMI의 이제 지불 가격을 보고 있는데 그게 실은 40 이하로까지 지금은 떨어졌어요. 네네.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더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가 빠르게 내려가는 인플레가.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실은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잡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요인이라 하면 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진짜 서비스 쪽의 다른 부분들이 또 잡혀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근데 또 이게 헤드라인이 내려가면 다른 것도 영향받아서 또 내려갈 거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저는 그게 일단 더 내려가기는 일단 어렵지 않을까 그 숫자는 그러면 향후로 6개월 정도가 좀 빠르게 내려갈 시간 같다. 예, 그렇게 해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집값도 그때 정도면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아마도 집값을 후행을 하다 보니까요 쉘터가 그러니까는 상반기 중에는 아마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고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진다 이게 집값 후행하니까 떨어질 거야라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 진짜 이게 내려갈까라는 생각들도 마음 한켠에 있는 것 같거든요.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그때쯤이면은 뭐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퉁 때리고 나서 잔해가 다 사라지고 그쵸. 딱 진짜 남아 있는 것만 한번 보자라는. 말 그대로 코어만 남으면. 예. 그래서 고르기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말씀 들어도 보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지불 가격 말씀해 주셨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면은 네. 그 친구가 둔탁하게 움직이면 벌써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의 반응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6개월을 뭐 물론 그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신호들이 저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어제도 주택 지수가 오히려 좀 올랐다든지 네. 중고차 가격이 네. 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오른 데이터가 어제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나온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긍정론을 가지기에 네. 좁은 경로를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각종 그런 인플레 선행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가 또 이제는 너무 나빠져도 이거는 인플레가 내려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경기 침체 악재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온 이후에는 그 숫자들도 좀 기어주거나 살짝 올라주고 그래서 수요가 정말로 아주 험악하게 꺾이진 않을 거야라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경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 중간 정도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6개월 동안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쨌든 이게 좁은 경로라고 표현하신 거는 기존에는 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조금 가시성이 보였는데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 이상일 때는 내려간다. 이건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4%, 3%, 2% 어디에 안착할 거냐라는 맞아요.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이니까는요. 그렇죠. 네, 근데 게다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달러 강세가 아무리 뭐 수입이 줄었다고 하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덜 했던 데 도움을 줬다라면 지금은 달러가 좀 약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향이 또 후행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엮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있게 되면 실은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유가가 그렇죠. 좀 눌려있던 게 좀 오르지 않겠느냐인데 그것도 이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한 80불 정도 내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WTI 기준으로.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가 하는 행동 자체가 유가를 그렇게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겠느냐 내외에서인데 그게 아니라 뭐 또 이 금융시장은 한 번씩 또 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만약에- 있을 법이 없어요. 예. 어떻게 위아래로 요동을 치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위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인플레에 대한 수정치들이 그러니까 가정치들에서 수정이 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로를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 그러네요. 변수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긴 한데. 네. 저는 뭐 실은 이제 계속 긍정론자이기 네. 때문에 침체는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더라도 아주 얕게 만약에 얕게 경기 침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그 구간에 들어와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나갈 수도 우리가 이제 얕게나 혹은 이제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원래 침체가 오게 되면 제일 영향을 크게 받는 게 그 고용시장이고 실업이 급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은 좀 아주 독특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실업자가 급증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뭐 가령 블루 칼라 쪽하고 화이트 칼라 쪽에서의 그 아주 불균형. 그래서 한쪽에서는 실업이 느는데 한쪽은 고용을 계속 늘려야 돼서 맞아요. 합산해놓고 보면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고용이 유지되는. 혹은 또 은퇴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자리 구인은 굉장히 아직까지 많은데 일하려는 사람은 부족한 거기에 또 이민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싶어서 좀 실업이 늘어나야지 싶다가도 그게 별로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그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해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제 뭐 그렇게까지 험악한 그림은 안 나올 것 같다 이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증시는 뭐 거기에서는 이미 좀 최악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로 이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침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살짝 피해갈 수는 있다. 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와 마찬가지로 혹시 침체가 더 세게 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좀 또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좁은 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네, 그렇죠. 지금 실은 아주 전통적인 데이터들, 가령 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해 나가는 시기. 이런 것들이 봤었을 때 실은 침체가 오는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좀 험악한 침체를 만들어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그림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가 발생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뭐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오는 예, 거.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주식을 했던 시기에 특히 이제 매니저로 근무를 했던 시기에는 세상이 이 정도면 굉장히 태평성대이지 않았나. 그쵸. 예,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뭐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 전쟁을 해버리고 맞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편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러 변수들이 또 좀 상황이 안 좋으면 텐션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한번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다들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오히려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들이 반대로 좀 뭐 화해로 간다든지 이렇게도 오히려 너무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면 긍정론이 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쪽에 그래서 좀 기대 있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대표님이 최근에 그 3프로TV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전망을 10가지 이렇게 하셨던데 예. 네. 저도 계속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이게 팔로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조금 이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섞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망도 하나 있으셨던 것 같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 좀 달성하셨더라고요 벌써 10개 중에 네, 네. 그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좀 텐션이 혹시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혹시 그쵸. 종결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는 엮어서 이란에서도 지금 굉장히 아주 내부의 분열이 이제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2차 오일 쇼크가 왔었을 때 그 계기가 이란 내에서 이제 강경파가 자리를 잡으면서 왕조가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서방에 대한 물량 조절 이런 게 나오면서 유가가 한번 팍 치솟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혹여나 지금은 다시 자유진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원체 지금 치열하게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군데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사실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싸워서 좋은 건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지금 달성이 된 거는 사실 이제 텐서프라이즈라고 하지만 12개를 이제 적었었고요. 그 중에서 일단 2개는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하나는 이 중국의 인구가 이제 중국 인구 감소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 같다. 벌써 선언했죠. 참 얼마 전 며칠 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사실 그전에도 뭐 비공식 데이터는 계속 줄어든다는 말은 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도 좀 핑계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공식 인정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예상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인구는 별게 사실 아니고 뭐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보다는 그를 통해 가지고서 중국이 상황을 보니까 이제 양적에서 질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인구 보너스로 얻는 GDP 성장은 없으니까는 굉장히 부양책을 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뒤이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저는 뭐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펼 것 같다. 그 강력한 합니다. 부양책이라는 것도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부양책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는 경기를 어떻게 살리는 쪽인데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게 부족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부양책은 과거랑은 좀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하고 닮아 있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대외적인 충격으로 어쩔 수 없이 한번 변화를 했던 가장 큰 시기가 IMF 금융 그쵸. 우리 네. 외환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완전히 뭐 고용해주는 것도 평생 고용도 없어지고 기업들도 이제는 더 이상 뭐 문어발 시기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변해갔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쪽이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하는 생각을 해요. 중국 내에서도 이미 그 전에 본인들은 스스로가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삼홍선 정책을 해가지고서 한번 뭐 좀 때렸었죠. 그거를 한 2년 가까이 한번 때려봤었고, 그 다음 내부적으로 플랫폼이나 대기업들 생겨나는데 막 확장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마윈부터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규제를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도록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통해 가지고서 문제 제기가 한번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요즘에 보면은 해당 회사들이 하는 사업에서 규제들이 다 풀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좀 많이 풀고 거기에 부양책을 오히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는 변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뭐 아마 정부가 원하는 또 방향이 있겠죠. 이쪽으로 따라오면 우리가 굉장한 당근을 줄 것이고, 그래서 이쪽 우리가 이끄는 변화의 길로 와라 라는 식으로 아마 계속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에 저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중국이 개방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왜 또 우리나라 20년 전을 왜 저는 또 떠올리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뭐 문화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렇죠.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투자가 국내 들어오는 것도 많이 막혀 있었고, 그러니까 좀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 시기 정도 되면 사실 그 나라 자체도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서 실은 이제 겁먹어서 그런 거지, 해외 거랑 경쟁하기에 본인들이 오히려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뭐 개방하면 영화 시장이 다 망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잘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도 좀 개방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자국의 뭐 경쟁력 뭐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줄줄이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점도 저는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공급망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네. 근데 중국이 요즘 보니까는 오히려 본인들이 마치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것처럼 자기는 되게 잘 지키고 있다. 막 WTO에 제소도 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자국의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대응을 하려면 본인들이 오히려 오픈돼 있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이걸 내세우는 것 밖에는 사실상 없지 않을까. 안 그러면 미국이 때리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지금이 다시 한번 뭔가를 확 바꾸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하여튼 거기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도 그거 할 때는 돈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테헤란로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썼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렇게 아주 소심하게 있던 중국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예. 높고, 네. 그게 어떤 모습일지 지금 알기는 아직은 부족할지 몰라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중국 정부가 야 이거 다 딱 찝어주면 네. 그 얘기는 항상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빅테크들이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한 신호를 준 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이야기로 좀 세긴 했지만 서프라이즈 2개 맞춘 거 하나 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 더가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빌보드 핫백에 더 들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더 들어갔죠. 뉴진스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기쁜 일을, 저는 이제 엔터 업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정말 네,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표정이 너무 좋아요.